당신의 지갑 속 돈이 매일 조금씩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0년에 2,5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햄버거가 지금은 7,500원입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6,000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15,000원 이상 내야 하죠.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당신의 돈은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모든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는 봤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경제 기사에서도 계속 언급되죠.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1970년대에 커피 한 잔이 300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300원 들고 카페 가면 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빈 컵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커피는 없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현실이거든요. 당신의 돈이 예전만큼의 구매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은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때 발생합니다. 옥수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평소에 사람들이 10톤의 옥수수를 원하고 농부들도 정확히 10톤을 생산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옥수수밭 대부분을 쓸어가 버렸어요. 이제 3톤만 남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10톤을 원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서로 옥수수를 사려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치솟습니다. 옥수수 통조림 하나가 2,500원이었는데 이제는 3,800원이 되는 거죠.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산 비용이 올라갈 때입니다. 팝콘 장사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팝콘 한 봉지를 4,000원에 팔았습니다. 재료비 1,300원, 기타 비용 1,300원, 수익 1,400원 이렇게요. 그런데 아까 그 태풍 때문에 옥수수 값이 올라서 이제 재료비가 2,600원이 됐어요. 다른 비용은 그대로인데 재료비만 올랐으니까 이대로 팔면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팝콘 장사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5,300원으로 올립니다. 생산 비용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도 오르잖아요. 신발 공장 직원들이 한 달에 130만 원을 벌고 생활비로 120만 원을 쓴다고 해봅시다. 1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130만 원이 되면 저축은커녕 빠듯해집니다. 심지어 생활비가 월급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사장한테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사장이 월급을 156만 원으로 올려주면 직원들은 좋지만 이제 회사는 인건비가 높아졌으니 신발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높아진 제품 가격은 다시 생활비를 올리고 생활비가 오르면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경제에 돈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빵 한 덩이가 6,500원이고 5명이 각자 6,500원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빵도 딱 5개 있으니까 한 명당 하나씩 사면 됩니다. 완벽하죠. 그런데 정부가 모든 사람한테 6,500원씩 더 줬어요. 이제 모두 13,000원을 갖게 됐고 당연히 빵을 2개씩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빵은 여전히 5개밖에 없습니다. 빵집 주인은 이걸 보고 가격을 13,000원으로 올려버립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더 낼 의향이 있으니까요. 결국 모두 1개씩만 사게 되는데 가격은 2배가 된 겁니다. 빵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빵집도 처음엔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지만 곧 밀가루 값도 오른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른 빵집들과 밀 확보 경쟁을 하다 보니 밀값이 치솟는 거죠. 그래서 빵집은 또 빵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다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부나 경제기관들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이게 너무 높으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 CPI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CPI가 낮다고 해서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매일 꼭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 빵이나 우유나 계란 같은 것들은 10%, 5%, 6% 이렇게 확 올랐는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양초 같은 건 1.25%만 오르고 영화표는 아예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작게 올랐다고 나오지만 정작 사람들은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느끼는 겁니다. CPI는 그냥 전체적인 평균일 뿐이지 필수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걸까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아예 0%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플레이션은 사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보통 연 2%에서 3% 정도를 목표로 잡죠. 왜냐하면 작은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쓰도록 유도하거든요. 물가가 조금씩 오른다는 걸 알면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낫잖아요. 사람들이 소비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만약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안 사면 장사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반대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즉 디플레이션은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0% 밑으로 떨어지면 물가가 실제로 내려가는 건데 얼핏 좋아 보이지만 기업들은 수익을 유지하려고 임금을 깎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싸지는데 아무도 살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바로 대규모 디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중 하나였던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악몽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매달 평균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2015년 1월에 빵 한 덩이가 4,000원이었는데 2월에 6,000원이 되는 거죠. 겨우 2,000원 오른 것 같지만 이게 계속되면 내년 1월엔 똑같은 빵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이걸 겪었어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다가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매시간 오르는 지경까지 갔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돈이 아무 쓸모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건 중앙은행과 정부의 몫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정부는 재정 정책을 사용하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130만 원을 10% 금리로 빌리면 143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서 돈 빌리기를 쉽게 만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금리를 너무 어렵게 유지하면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서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돈량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오니까요. 이걸 공개시장응이라는 방법으로 합니다. 경제에 돈이 너무 적으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들입니다. 당신이 쓰는 일반 은행들 말이죠. 이 은행들은 대부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더 높은 가격에 사주면 은행들은 돈이 많아집니다. 그럼 은행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되죠. 사람들이 더 쉽게 돈을 빌리게 되고 경제에 돈이 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다시 은행들한테 팝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사면 현금이 줄어들고 대출도 줄이게 되죠.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금리도 올립니다. 그럼 돈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에 도는 돈도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과 지출을 조정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정부는 세금을 올려서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가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세금을 낮춰서 사람들이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만 내리는 건 거의 안 하죠.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정부 지출도 큰 영향을 줍니다.
건설 자재를 파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새 다리를 짓기로 하면서 시멘트와 벽돌을 엄청나게 주문합니다. 정부는 당신 가게뿐 아니라 설계할 엔지니어도 고용하고 실제로 다리를 지을 노동자들도 고용해야 하죠. 가게 주인인 당신과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 모두 이 프로젝트로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소비도 늘어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죠. 근데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주문이 끊기고 엔지니어와 노동자들도 일감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가는 거죠. 다리 하나쯤이야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수천 명의 사업주와 수만 명의 노동자가 관련돼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프로젝트 규모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입니다. 그러니 정부 지출 감축은 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돈을 저금통에 모아두라고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저축 자체는 좋은 습관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를 깎아먹습니다. 2014년에 130만 원을 저금통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2014년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의 양이 있었죠. 그런데 24년이 되면 똑같은 130만 원으로 예전만큼 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해답은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라고 권합니다. 금은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는 높으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금을 믿고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의 수익률이 주식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부동산 같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2014년에 민수, 철수, 영호라는 세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민수는 130만 원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고 철수는 금에 투자했고 영호는 은행 예금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10년 후인 2024년에 민수는 연평균 25% 수익률로 1170만 원을 벌었고 철수는 연평균 6% 수익률로 234만 원을 벌었고 영호는 연 1% 예금 금리로 143만 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빼야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연 2%라고 가정하면 민수의 실제 수익률은 약 23%로 1,040만 원, 즉 910만 원 순수익입니다. 철수의 실제 수익률은 약 4%로 195만 원, 65만 원 정도 순수익이죠. 그런데 영호는 예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니까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영호의 실제 구매력은 117만 원 정도로 떨어져서 13만 원의 가치를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130만 원은 2024년에는 약 56만 원의 가치와 같거든요. 영호가 143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2014년에 117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 계좌에 넣어둔 돈은 매년 1%씩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심지어 대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는 이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최대한 많이 배우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던지면 안 됩니다.